녹음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전매를 적극 금매도 안 되고, 그런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시세 설명 의무 위반. 시세 설명 의무 위반은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이 판례는 뭐냐면 감정 평가사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런 대량의 시세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잘못 설명했다든지, 보통 설명한 시세는 자료를 보통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국민은행의 그 시세, 인터넷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 첨부해 보면 그게 나중에 시세 설명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뽑아가지고 대략 이렇게 정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고, 요새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거래 금액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 찍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시세 그 정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근거 자료 하나 마련해 주시면은 시세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세를 설명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시세가 한 3억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한 2억 8천 또 9억 또 3억에 올라가는데 이 집이 4억 갑니다 이렇게 잘못 설명했다. 그럼 임차인은 4억 됐으니까 충분히 1억의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실제 시세는 2억 한 7, 8천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중개 가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 가실로 인해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다 찾아오지 못했다. 50% 떼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만 경매 대금에서 건졌다. 나머지 5천만 원이 손해잖아요. 중개사가 지금 5천만 원을 다 물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여기서는 40% 책임입니다. 40%. 그래서 이 판례에서 40%. 왜냐면 중개 의뢰인도 자기도 좀 알아봤어야 한다. 자기도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중개 가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때는 항상 과실상계를 써야 됩니다. 전부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싹싹 빌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과실상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도 확인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월세 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은 중개사가 채권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배치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 이게 채권적 전세 계약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세, 등기 없는 전세,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하는 이 전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채권적 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권적, 등기가 되면 물권적이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채권적 그런 용어를 법률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월세 이사는 이제 월세 임대를 나와달라고 중개사님한테 의뢰한 사건이에요. 근데 중개사님이 월세 의뢰를 받았으니까 월세를 나와가지고 그 월세만 받고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쓴 거죠. 그리고 전세 계약 보증금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착복하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임차인 중개사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죠. 근데 임차인이 아까 중개사한테 하면 중개 가실이 중개 가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계가 된다 했죠. 가실 상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사님이 그 전세 놔도 된다고 나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서 1억을 계약했는데 1억 보증금 줬는데 실제로 월세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런 1억을 못 받고 9천만 원 경매에서 받았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중개사님도 9천만 원 다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실상계가 되니까. 그럼 임대인에게 다 달라고 소송을 한 사람인데 임대인에게. 그럼 네가 내놔라. 네 위임을 받아서 사고 친 사람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네 위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 전세 계약이 된 거니까 전세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가 위임한 자로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경우 이제 그때 이제 월세만 놓으라 그랬잖아요. 월세만 놓으라는데 전세를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그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798초인데 그건 뭐냐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을 때 종업원이 그 제3자에게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종업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장도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치워버렸다. 배달 가다 치워버렸다. 그럼 짜장면 사장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임대인이 중개사님한테 월세 나와달라고 이임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사장과 같은 위치다. 일을 맡긴 거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도 책임을 지지만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도 손해배상은 언제나 과실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중개사하고 임대인하고 연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실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겁니다. 그 전에 건 다 받아내지 못한다. 임차인이. 그 다음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확인 설명해 준다. 자, 이것도 좀 상당히 긴데요.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니까 중개를 하시면서 다가구주택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 다 적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여러 사람이 임차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임차인도 있다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은 임차인이 자기가 그거 다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들이 확정의 일사상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임차인들이 무슨 변제를 다 받아가 버리니까 이 마지막 이제 이 중개사님이 중개하는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다 못 받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간 거죠. 네가 왜 다른 사람 임차인들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 자신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 안 하고 가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임대인에게 물어서 자료들을 달라 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우리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그런 란이 있잖아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 뒤에 가다 보면은 뒤에 난이 하나 있어. 조그만 난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적을 수는 없겠죠. 별지 참조 해가지고 별지를 만들어서 다 적어서 같이 첨부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누가 있는지 임대차 기간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다 적어야 된다. 보면은 3페이지에 양가로 2번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양가로 2번. 3페이지 양가로 2번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한 공인중개사법. 지금 공인중개사법으로 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한 중개업자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 의뢰인을과 임차 의뢰인 병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병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사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도 기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이라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 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 배당을 받았으나 병은 이들부터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을에게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각각 갑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거부한다. 자료 달라고 거부한다. 그럼 거부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네, 거부했다는 내용을. 그걸 거부했던 내용을 기재하고 그 권리를 안에 임대인이 그 제공을 거부했다고 임차인한테 그 설명을 하고 임차인한테 설명했으니까 임차인 도장을 거부했다는 날에 하나 더 받아 넣는 게 좋겠죠. 나 그거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소송 들으면 나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확인 설명서 도장까지 있잖아. 그 내용 못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말조차 못하겠고 탁 찍어버리면 좋다 이야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매매 이전 등기부 바로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개사의 급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매도인이 같은 날 이전 등기와 동시에 타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경우 중개사의 책임. 자, 오늘 이전 등기하면서 근저당 설정해줬고 임차인은 또 들어오면서 임차인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전세권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하기로 돼 있어. 근데 그 중개사가 전세권 설정 안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집을 매수하면서 임대를 놓은 거야. 매수하면서 임대를 놓으면서 예를 들면 그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소유인 사람이 임대차 놓으면서 임대를 놓으면서 그날 바로 근저당을 받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그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개사님이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랬는데 임대인이 바로 그날 같이 근저당 설정을 해버립니다. 근저당 설정 대출 받으면서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합니까? 근저당자가 우선합니까? 하루 빠르잖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그거 버리면 그 다음날 발생하잖아. 근저당 거는 바로 그날 발생하잖아. 그렇게 경매가 되면 근저당자가 먼저 받아가 버리니까 임차인은 밀린 거죠. 이런데 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잘못한 거다. 설명 잘못했고 전세권 설정 등기로 돼 있는데 왜 네가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못하게 했느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너는 전세권은 바로 그날 바로 흐르게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서 가실 책임을 져라. 이런 사안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들립니까? 네. 그런 사안이니까 보시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사망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 행위 주의해야 할 사항. 이 수시로 상담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등기부상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들어옵니다. 가끔. 또는 연예인도 있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뭐 임차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자기 상속이랑 돈 받으러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도인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인이 숨어 있는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상속이다 매매 찾아왔어.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재적 등본을 받아봐야 돼. 망자의 이름에 재적 등본을 받으면 밑에 상속인들 이름이 다 나와. 부인 자식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망자의 지위를 그냥 이전받은 사람들. 이게 상속 비율만큼. 이게 부인 없고 자식이 5명이다 뭐 5분의 1씩 다 상속을 받은 거고 지분을.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5명이 다 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모르시면은 즉각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돼. 넘어가야 되는데 대답도 없고 반응이 없으면 내가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워. 이렇게 반응이 소통을 안 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6번에 보면 이건 참 이런 경우 진짜 너무 잘못을 했다. 너무 많이 잘못했습니다. 읽어볼게요. 6번 갑이 공인중개사 을과 병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정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의 아들 무와 중개사는 2명이야. 정의 아들 무와 정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어. 근데 죽은 사람의 장남 있고 그 장남의 아들이 나와서 그 장남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장남의 아들이 장남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중개사님들이 그걸 다 중개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남의 아들은 장남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도 없어. 무슨 이런 황당한 계약을 하면 어떡해. 너무 잘못했죠. 일단은 망자가 있다. 그러면은 장남이도 상관없이 망자가 있다면 장남, 차남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상속인들이야. 다 그 소유자 지분으로 소유를 다 가지고 있다. 장남이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장남의 아들이 보더라고 장남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장남 이임자를 갖고 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차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해도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을과 병이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의 말만 믿고 가볍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임대 권한이 없는 무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실이 인정되므로 협회가 감히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심 판단법은 정당하다. 그런데 저 끝에 과실상계 사유로 전에 참작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과실상계한 법률 외가 있다. 이렇게 위해서 본인도 역시 상속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해보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도 본인도 권리관계를 확인해보고 좀 보면 몇 상속관계 서류나 등기권리서 위임자, 인감증명서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본인도 해봐야 되는데 본인 조사도 안 했을 때 그런 네 가진이 있으니까 과실상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과실상계 거리가 생긴다 이야기죠. 아시겠죠? 중개사 어린이들은 그럽니다. 내가 중개 수수료 다 줬는데 니보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책임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은 너도 확인해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못한 거는 너도 잘못이니 그 부분 과실상계해야 돼. 이렇게 한 30%, 적어도 30%는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6번 입주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말로 좀 쉽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 있잖아요.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어떤 아파트에 내가 그 돌려가지고 뭐 뺑뺑이 돌려가 당첨이 됐거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때 분양권이에요. 근데 어떤 아파트의 특정 호수가 아니라 장차 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지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인지 간에 내가 하나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 상태는 입주권이에요. 몇 동 몇 호라고 이게 딱 특정이 되면 그때 분양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사서 팔아도 중개하고 직접 사서 팔아도 직접 거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야. 입주권을 내가 중개를 했어. 그래서 수수료를 내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 초과 보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입주권을 거래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그 주택법에 보면은 입주권은 거래 제한 지역이 있어요. 입주권 어떤 법이 어떤 이 지역에 입주권 거래하면 안 된다. 이 아파트 입주권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런 제약이 있는 게는 입주권 거래하면 주택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다 보수가 아니니까 내 나라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주택법에서 나 벌금을 물게 될지라도. 근데 분양권은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어. 없어. 성분양했어. 근데 300kg라고 해서 분양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중개한 거냐? 그렇다. 대부분한테 그렇다. 미래의 건물도 건물이다. 장차 세워질 건물도 건물이다. 그러니까 특정 호수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성분양되고 몇 호가 정해져도 그건 분양권이다.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분양권은 분양권을 쓰면서 보통 계약서를 안 쓴 경우가 많잖아요. 분양권 증명해주면서 피해받고 하면서 그럼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지. 분양권 증명하면서 내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 그러면 그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지. 위협 증명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분양권 증명해주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초과보수 발생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초과보수 분양권 할 때 그 거래 금액을 뭘로 적어야 되냐, 뭘로 계산을 해야 되냐. 분양
분양 계약서에 쓰여 있는 뭐 5억 원을 분양 계약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다면 5억 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금을 5천만 원 넣고 중도금 2천만 원 넣고 해서 한 7천만 원에 피 받아서 1억을 해서 1억으로 다 넘길 때 1억 3천 피 3천에서 1억으로 넘길 때 그 1억 원이 거래 금액이냐? 했을 때 1억 원이 거래 금액을 봅니다. 그 분양 계약서에 그 시행사로부터 계약 체결한 그 분양 계약서에 적혀진 그 매매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분양권을 파는 사람한테서 사는 사람한테 넘어갈 때 수수되는 금액 그걸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개 수수료를 곱해서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운데 좀 내려오면은 그 마찬가지 법리로 이 사건 대토권은 이렇게 대토권이 뭐냐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 법리로 이 사건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 것이다. 이 주택을 철거하면서 니 저쪽에 땅 하나 주마. 몇 평짜리 땅 하나 줄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야. 근데 이게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어. 이 경우는 입주권하고 좀 비슷하죠. 몇 동 특정 안 된 거하고 비슷하잖아. 이걸 대토권이라 대신 토지를 받을 권리. 이때는 이거는 대토권은 역시 아주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LH 공사라든지 수자원 공사 이런 데서 이렇게 이쪽에 간제 매입하면서 다른 데 땅을 좀 주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8필지니 8필지니 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 대책 용지, 생활 대책 용지를 주겠다. 얘들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겠다. 근데 1인당 8평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신은 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당신은 그에 해당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 해당자에 해당한다. 그럼 통지를 받은 상태에 그때는 내가 이제 대토권을 받을 지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걸 중개사 할 때 막 중개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 나 사서 팔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그게 땅값이 좋아가지고 건물 시세 좋아가지고 막 건물이 빨리 지어지면 좋은데 몇 년 가버리는 수가 있어. 또 조합장이 이걸 막 부득이를 샀다가 뭐 팔아먹고는 또 외국에 날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시비는 중개사님한테 들어오는 거야. 행사고소를 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때 써놓을 수 있는 법리가 바로 대토권 법리예요. 대토권 법리.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대토권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소급 없으면 문제 없다. 직접 거래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 혐의 없음으로 다 끝납니다. 행사적으로 무죄, 민사적으로도 문제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런 소송 수십 개 해봐도 다 알겠습니다.